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중국은 여러 지방의 군벌들에 의해 세력권이 분리되었는데 그들은 중국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연합과 배신을 반복하며 치열한 내전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유럽에서는 그동안 생산되었던 수많은 무기들이 남아돌게 되었으며 이 무기들의 상당수는 내전을 벌이고 있던 중국의 지방 군벌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지방 군벌들이 보유한 무기들 중 가장 고가치의 무기는 당연히 항공기였는데 항공기를 보유하면 적지를 쉽게 정찰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군벌들은 저마다의 항공학교를 설립했으며 유럽에서 비행 교관을 초빙해 조종사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 지방 군벌들을 토벌하고 중국 대륙의 지배자가 된 장개석은 곧바로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에 매진했으며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항공산업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사를 설립해 국내외 정기 항공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공군력 증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시절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공군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육군 항공대나 해군 항공대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장개석은 공군이라는 독립적인 군사조직을 편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500대의 전투기와 1,000명의 조종사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종 항공기를 구입했고 몇몇 기체는 중국에서 직접 라이센스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의 북동부 지역을 점령하자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듬해인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테러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본군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중국군과 일본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일본군은 해군 육전대를 상하이에 상륙시키는 한편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해 그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의 3식 함상 전투기와 13식 함상 공격기는 중국군의 진지를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항공기들은 비록 복역기이기는 했지만 중국군은 대공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개석이 지휘하는 중국군은 서둘러 4개의 비행 중대를 상하이로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신 기종은 독일 융커스사에서 제작한 K-47 전투기였습니다. K-47의 최고 속도는 300km로 일본군 30 전투기의 240km보다 속도가 빨랐지만 문제는 보유 숫자가 10대에 불과했고 조종사들의 실력도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군의 전투기들은 일본 해군 항공대에 의해 거의 괴멸되었으며 지상전투에서도 패배한 중국은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상해 사변 이후 공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장개석은 공군력 증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전체 국방 예산의 40%를 공군에 배정해 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훈련 교관을 초빙해 3곳의 항공기 제조창, 6곳의 수리공장, 3곳의 비행학교, 1곳의 정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장개석이 외국에서 초빙했던 인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클레어리 샌놀트였습니다. 미국 육군 항공대 조종사 출신이었던 샌놀트는 퇴역 후 장개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공군력 증강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은 외형상으론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일전쟁 직전이었던 1930년대 중반 중국 공군은 서류상으로 5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비 기술의 부족으로 실제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는 많지 않았고 조종사들의 실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샌놀트는 낙양의 비행학교 훈련 과정을 참관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상이 아주 양호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항공기 13대 중 무려 6대가 파괴되었다. 1937년 일본군이 중국의 베이징을
공격하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 96식 육상 공격기는 무려 4,5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큐슈와 대만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륙해 중국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군은 커티스 호크 3 전투기를 출격시키게 되는데 미국 커티스사에서 개발한 이 전투기를 중국은 라이센스 생산해 총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96식 육상 공격기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일본군이 곧 96식 함상 전투기를 투입하게 되면서 더 이상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단엽 전투기였던 이 기체는 속도면에서 복역기인 커티스 호크 3보다 더 빨랐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전선이 급격하게 밀리게 되자 다급해진 장개석은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장개석은 반공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소련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소련 또한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중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8월에 체결된 중소 불가침 조약으로 소련은 전투기 155대, 폭격기 62대, 조종사와 지상요원 447명을 중국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일본군에게 점령된 난징과 상하이 그리고 대만 등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1938년 중국 공군은 자신들의 폭격기를 일본 본토를 향해 이륙시켰습니다. 편대장 서영승이 지휘하는 6명의 승무원은 소련제 SB-2 폭격기 2대에 탑승해 항구 비행장을 이륙했으며 그대로 동북방향으로 비행해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폭격기의 폭탄창에서 떨어진 것은 폭탄이 아니라 백만장의 삐라였습니다. 이 삐라에는 평화라는 단어와 중국인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일본 본토에 중국군의 폭격기가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일본 본토 비행은 미국의 도리틀 폭격대보다 4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본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중국은 결국 수도를 난징에서 중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경은 인구 20만 명의 도시였는데 이곳에 피난민이 몰리게 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고 이곳에 국민당 정부를 포함해 각종 군사시설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경에 대규모 폭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일본군은 총 218회의 공습을 통해 중경에 3,000톤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특히 화재를 유발하는 소위탄의 사용으로 중국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0년 일본은 영식 함상 전투기를 중국에 투입했습니다. 일명 제로기라 불린 이 전투기는 최고속도 560km, 항속거리 3100km, 그리고 20mm 기관포 2정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기동성도 매우 뛰어나 중국군이 운용하던 소련제 I-16 전투기의 성능을 압도했습니다. 또한 1941년 독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소련의 중국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게 되자 중국 공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이 인도 차이나에 대한 침공을 본격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 영국은 중국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립을 선언하고 있던 미국은 중국을 직접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P-40 전투기 100대를 영국에 제공했고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이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P-40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문제는 조종사였습니다. 보통 제대로 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에겐 이들을 교육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던 샌놀트는 미국에서 조종사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 100명과 지상요원 200명을 미군에서 전역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었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었으며
월급은 600달러, 그리고 적기 한 대를 격추할 때마다 50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센트럴 항공제작회사 소속의 제1의용대가 창설되었는데 이 부대는 플라잉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출발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의 대부분이 주로 폭격기를 운영했던 자들이어서 훈련을 다시 해야 했고 부품 수급이 좋지 않아 전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도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투기의 성능이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는 미국 커티스사에서 제작한 T-40을 운용했는데 이 전투기는 공격력과 방어력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의 제로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고도 이상의 공중전에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샘놀튼은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는 특별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격이탈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은 P-40이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가 일본군 전투기가 나타나면 급강하를 실시해 단 한 번에 사격을 가하고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그대로 도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P-40으로는 일본군 전투기를 상대로 묘기를 보여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플라잉 타이거즈의 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매우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강이라고는 거의 없었으며 음주와 매춘 등 일반 군인들은 하기 어려운 행동도 지휘관인 샘놀트의 무기나에 허용되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를 상대하는 일본군은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숫자에 있어서도 언제나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은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이 열세를 극복했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하자 플라잉 타이거즈는 7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미 육군 제23 전투비행단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들은 활동 기간 중 150여 대의 일본군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자신들은 80여 대의 전투기를 상실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는 지상에 주기되어 있던 중 파괴된 것이고 실제 공중전에서 격추된 전투기는 12대에 불과했습니다. 1943년 미군은 중국을 담당하는 제23 전투비행단을 제14공군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중국군과는 중미 연합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미군의 최신형 전투기 P-51 무스탕도 배치되는데 이 전투기는 일본군이 보유한 어떠한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점차 제공권을 확보해 나가던 중미연합공군은 1943년 12월 중일전쟁 최대의 항공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항구였는데 이곳은 일본군 제6방면군의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수많은 병창기지와 군수공장들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중미 연합공군은 B-29 폭격기 84대와 각종 전투기 220대 등 총 300여 대의 항공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당시 항구 비행장에는 일본군 제8비행사단 소속 3개 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전투기는 100여 대 정도였지만 실제 비행이 가능한 기체는 4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 서둘러 몇 대의 전투기를 이륙시켰지만 너무나 큰 전력 차로 인해 제대로 된 요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중미연합공군은 1차 공격이 진행된 지 2시간 후 B-24 폭격기 34대와 150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2차 공격 부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이들은 500톤 이상의 각종 폭탄과 소위탄을 투하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군 조계지의 90% 이상이 전소되었으며 항구 시가지의 절반이 3일 동안 불에 탔습니다. 이날의 작전으로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 항공대의 전력은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중일전쟁 기간 중 미국은 총 940대의 항공기를 중국에 제공했고 1945년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중국 공군은 600여 대의 항공기와
1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